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년 동안 우리는 12명의 대통령을 가졌고 지금 13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퇴임 후는 대부분 불행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정략적으로 폄훼되기 일쑤였다. 그동안 편향되고 부정적인 평가에 가려져 있던 대통령의 업적을 한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의 리더십과 연관지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에 담겨져 있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찾아내 대한민국의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치인 노무현은 지역주의에 맞서며 시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했다. 그리고 2002년 비주류 정치인으로 높은 지역주의의 벽을 뚫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앞으로 저를 지지한 분들 만의 대통령이 아닌 저를 반대하신 분까지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으로서 또 심부름꾼으로서 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 질서에서 벗어나 한국의 대통령제와 정치 체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자 했다. 먼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과 비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혁과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가기 위해서 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유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원리로 삼고자 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동안 대통령이 휘두르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기록과 사진들을 보관한 대통령 기록관.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변천사와 대통령의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전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들, 그리고 국가적인 현안에 대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달라지곤 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그동안 이어져 왔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이라는 정치적 전환점이 되었다. 거대한 변화의 첫 행보로 그는 장관 임명에 있어 지금까지의 관행을 깬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1995년 37살에 무소속으로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됐던 김두관 남해 군수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단 3편의 영화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이창동 영화감독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지방 분권을 내용적으로 완성하는 게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지어 권력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강금실 장관은 검찰총장과 검사장들보다 10년이나 아래 기수였다. 저는 제 이번 이 인사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 분야에 관록을 쌓아오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야 50대 후반, 60대가 되었어야 비로소 장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담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권위주의,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국민이 그동안은 객체가 됐어요. 정치의 대상이고 동원의 대상이에요. 그래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참여민주주의, 수구인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던 거고, 이런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탈권위주의적인 그런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세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정책에서부터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뭐냐. 2003년 3월 9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TV 생중계가 됐어요. 전국 평검사들과의 토론이에요. 검찰 개혁을 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평검사들하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노 대통령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의 인사개혁을 주문했다. 그리고 검사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공유, 개혁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하지만 파격은 쉽지 않았고 개혁을 위한 시도로 만족해야 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행정부에서 사법 기능을 하는 법 집행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국가 권력의 원천은 법에서 나오는데, 검찰이 국가 권력을 기반을 바탕해주는 최고인데, 그동안의 검찰의 역할은 뭐였느냐? 정부의 신여였다, 이것이. 말하자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 질서의 타파예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건 기존 질서의 타파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국정원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권력기관 중 하나였던 국가정보원 역시 개혁의 바람을 피할 수는 없었다. 헌법에 의해 국회의 임명 동의가 의무화되지 않았음에도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국정원장의 주례 독대 보고도 중지했다. 이런 조치는 단순한 변화로 보이지만 국정원 입장에서는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치명적으로 손상됐다고 느낄 만한 조치였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이 개혁적인 마인드가 작용을 해가지고 개혁을 하려는 게 있었지만은 또 그에 대한 반작용,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그때부터 이념적인 대립이 상당히 첨예화되는 그런 오늘날의 이제 진영 정치화되는, 그러니까 아주 더 타락을 한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이제 단초를 제공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개혁을 안 하면 생존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참신한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권력에 이렇게 어떻게 기회를 보고, 찬스를 잘 잡고, 사다리를 잘 타야 되고, 이런 게 지배적이었다면, 그 당시 적어도 5년 동안에는 학교도 어디든 간에 성역이 없다, 이게 개혁에는. 그래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이었다. 그 점에서는 저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아마 거의 독보적인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기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부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의 국가균형 발전 계획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중앙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얻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행정수도 이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했지만 얼마 뒤 한나라당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입장을 바꾸자 이전 계획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정책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참여정부의 아주 중대한 정책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하게 시켜주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각오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되살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무산됐다. 결국 충남 영교군 일대에 교육, 문화, 과학 기능을 갖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안을 마련하고 행정도시 특별법을 제정, 지금의 세종시의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분이죠. 그러면서 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아주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실제로 많은 또 지방자치 지망생들한테 또 교육도 시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신행정수도 건설이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밀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 분권의 또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내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라는 그 법적 지위를 두고 중앙정부 권한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 제주도에 그 이렇게 권한 이양을 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활로를 찾고 있었고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과 분권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 결과 정부와 제주도가 윈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의기투합하여 만든 작품이 제주특별자치도다.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는 분권에 필요한 권한을 최대한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을 법률로 명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전에 시민운동할 때부터 그런 소신이 있었죠. 자치분권을 해야지만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자 이제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인 거죠. 중앙정부가 시혜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이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발전을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중앙정부가 그 개발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제주도민한테 맡겨보자는 거죠. 제주도민이 원하는 지역 발전의 방향을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노력할 때 균형 발전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때때로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지방주도의 지방화 시대를 만들어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자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가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꿨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강릉고속도로는 뚫었는데 양양고속도로는 이게 설악산 지나고 막 그러거든요. 환경단체가 말도 못하게 반대를 했어요. 강원도가 먹고 살 거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길은 뚫어주겠다. 기본적인 인프라는 깔아줄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먹고 살아라. 포퓰리즘적인 정책, 지금 무슨 선거 때마다 승객도 없는 공항 만들어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 전부 나라 빚으로 들어오잖아요. 최소한은 우리가 하겠다. 반대를 뚫고서도 그 최소한의 토대에서는 알아서 먹고 살아라.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을 위한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균형 발전 정책은 앞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멈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하면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젠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 수지 계산이 최초로 실시된 2003년, 당시 계산에 따르면 보험료율 9%, 급여율 60%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은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연금개혁 최우선 목표는 재정의 안정화로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대선 공약 관련해서 사회 분야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노무현 후보하고 이해창 후보가 TV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연금 문제였어요. 그 이해창 후보는 OECD 연금개혁 동향을 보면 우리 연금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하다. 한 40%까지 낮춰야 된다. 반면에 노무현 후보는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연금도 부족하다. 이거 깎으면 안 된다.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년지 전후에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게 터졌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8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국민연금은 되게 나쁜 제도다. 나라가 합법적으로 국민 등쳐먹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호도를 하면서 그 당시 민심이 엄청 흉흉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을 2008년 50%로 즉시 인하한 뒤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마다 손대기를 시로해 뜨거운 감자로 불리던 국민연금의 개혁을 밀어붙였다. 문제가 있는데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본인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는 복지 정책을 통한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경제를 위한 기본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노령 인구의 경제적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었다. 본인이 어쨌든 누가 준 자료 갖고 읽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서 토론하니까. 지지세력이 선호하는 것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결정하니까. 그게 한미 FTA 지지세력이 반대했고, 이라크 파병 반대했고,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도 다 반대했어요. 그런 지지세력들 다 떠나죠. 시사점 하나는 뭐냐면 지지율 없다고 연금개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의 의지라는 거죠. 이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방향이라 그러면 자기 생각을 바꾸고 또 그걸 또 주변에 설득해서 추진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 가진 좋은 탤런트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위에 기대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한 노무현 대통령. 그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국민이었고
국민이 어떻게 안정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였다. 그 복지 처음에는 그랬잖아. 이해창 후보하고 할 때 연금 못 깎냐, 더 줘야 된다, 기초연금 또 올려야 된다 그러던 분이 결국 반대로 국민연금 깎고 기초연금은 뭐 노인한테 하자는 거 안 된다고 그러고 반대하다가 결국 정책 타협으로 뭐 돈이 없으면 대상자를 줄일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접했던 부분하고 또 뭐 이런 한미 FTA 등등 이런 거 보면서 추진했던 정책들 보면 복지 우선이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지속 가능성은 뭘 건가, 좀 더 긴 호흡으로, 긴 비전으로 나라 정책들을 뭐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없습니다. 밥만 많이 먹고 힘만 세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피돌기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만 볼록하게 나온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 커진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피돌기가 잘 되고 온몸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그것이 건강한 경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2월 12일 홍콩 언론의 보도를 통해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된 폐렴 증세의 확산 위험이 알려졌다. 3월 16일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관계부처와 의료 전문가들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후 발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사스 확산을 막으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인권의 기본은 바로 사람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국가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이 사회적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관리 체계,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국립보건원은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게 됐다. 총리실에 고건 총리님한테 직접 건의를 드렸더니 청와대에서도 이거는 국가 핵심 과제로 다뤄야 될 문제다. 전염병 대책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여러 계층에서 이게 공감을 다 얻는 사안이니까 이거는 추진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거의 뭐 그 다음 해 2004년 1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된 거예요. 전염병 관리라는 것은 국가의 핵심 과제여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라.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다 갖춰라. 그게 WHO가 결국은 원하는 거였어요. 국립보건원의 질병관리본부로의 확대 개편은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치였다. 사스 사건 당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고작 두세 명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한 노 대통령이 사스 사건 후 조직의 확대를 지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녹본동에 있던 은평구 녹본동에 있던 질병관리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그 직원들의 노고를 취하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그냥 저만 청와대로 들어가서 훈장 받고 나오는, 잘했다 뭐 이 말 한 말씀 듣고 나오는 게 보통인데 직접 오시겠다. 그때 하여튼 국립보건원 직원들은 굉장히 감격했죠. 대통령이 직접 거기까지 오셔서
치아를 해주셨으니까. 네. 질병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예방입니다.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공을 자만하지 말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방역 체계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사스의 성공적인 방어 후 국민의 생명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제도에 대한 관심과 고민으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제가 수립되었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를 거부하고 모든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채 스스로를 낮추었던 노무현 대통령. 그는 뿌리 깊은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역균형 정책과 복지 정책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고자 했던 탈권위 리더십의 노무현 대통령은 나라 사랑과 국민 사랑을 실천한 진정한 지도자였다.